현재의 충격. 그 남자는 예지력이 뛰어난 월가 헤지펀드 매니저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남자의 거래는 항상 한 발 늦는 감이 있었다. 주문을 내자마자 뛰어난 성능을 갖춘 컴퓨터로 무장한 대형 증권사 트레이더들이 폭착해 선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마진이 바뀌고 그의 매수 가격은 예상보다 높아진다. 그는 과거 속에서 거래를 하면서 경쟁자의 현재를 따라잡고자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머를 찾아 헤맨다. 그리고 그 남자의 고객은 한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는 생각을 더는 하지 않는다.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저 트레이드에서 성공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 여자는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한 술집에 있다. 주변 사내라든가 음악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다른 도시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이 보낸 문자를 확인한다. 지금 자신이 놀고 있는 곳이 최선인지 아니면 그 시간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티가 더 나은지 궁금하다. 조그만 휴대전화 액정에 뭔가 관심을 끌만한 것이 어른거리면 이내 그 여자는 이스트 빌리지로 가는 택시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 여자는 생각했던 파티 장소에 도착해 제대로 된 곳에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파티를 즐기기보다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를 켠 다음 자신과 보낼 파티 친구들 사진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릴 것이다. 그 남자는 주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본다. 저녁 뉴스로 뜬 최신 천재지변 소식을 본다. 요동치는 주유소 기름값 소식이며 세계 단일 통화에 대한 논평도 본다. 정보가 쏟아진다고 해서 천재지변이 더 많이 일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천재지변 목격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예언이란 미래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오히려 현재를 시사하는 얘기 같다. 양자 물리학 개념과 마야인들의 생각을 섞어보면 시간이란 어쨌든 곧 멈추게 되는 것이다. 메시아의 시대라는 것은 더 이상 준비해야 하는 미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적 사건이다. 이런 경우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사회는 현재라는 순간을 향해 모두 재배열된 상태다. 모든 것이 라이브이고 실시간이며 현재 진행형이다. 단순히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방식과 기술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은 소멸하고 있다. 그러리라 가정만 하고 있던 모든 것이 맹습을 퍼붓는 중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 제1의 검색 엔진이 구글 나우라는 이름을 달고 자동 완성 기능을 갖춘 실시간 맞춤형 검색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메일이 문자 보내기에 자리를 내주고 블로그가 트위터 피드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선형적 논리 전개를 더는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전통적인 서사 구조가 리얼리티 TV 속에서 와해된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달에 읽었던 책이나 들었던 음악에 대해 혹은 장기적인 국제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때 장기적인 투자와 이자 획득에 기반을 두었던 경제체제는 미래 보상을 보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는 자본을 대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2012년 세계 종말이나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인간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든
혹은 문명 자체를 대가로 치르든 상관없이 이 선형적 시간을 끝장내고 우리를 역사시대 이후의 영원한 현재로 몰아넣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또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CNN에서 취재 기자를 파견하기도 전에 이란의 거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긴 하지만 일 자체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모바일 사업체 임원이 사표를 쓰고 가족과 함께 버몬트로 이사를 가는 것이다. 은퇴 후에나 하겠다던 카약 만드는 일을 하겠다면서 말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첨예한 쟁점에 기반을 둔 사회 참여보다 지속적인 합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형태의 사회 참여에 헌신하기로 마음먹는 것이다. 또한 HM이나 자라 같은 회사가 실시간으로 5,000마일이나 떨어진 매장 계산대에서 상품 태그를 스캔한 자료를 가지고 그 즉시 옷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고 과거의 전횡적 모습과 헛된 공약으로부터 벗어나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며 유권자에게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기다림은 끝이다.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는 지점에 우리가 있다. 20세기 끝자락을 미래주의로 규정한다면 21세기는 현재주의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말에 그토록 팽배했던 앞을 내다보기는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 몇몇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현재와 실제적 경험에 대해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실제적인 가치를 지닌 것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게 되리라고 예상했다. 결국 이런 느낌은 9.11로 인해 두드러지게 됐으며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영원 무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고 심지어 이혼도 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으며 어떤 것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는 무의식적 자각 때문이었다. 여기에 아이폰에서부터 트위터까지 아우르는 실시간 기술을 더해보자. 한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 일회용 소비 경제가 실제 제품을 보고 구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멀티태스킹을 하는 뇌는 사실상 기억과 지속적인 논증에 취약하다. 그리고 경제는 일생 동안 자신이 벌 수도 혹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액수를 지금 써버리는 것에 기반해 돌아가며 결국 우리는 일시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는 1970년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미래 충격이라고 불렀던 변화무쌍한 규칙과 환경의 맹습과도 같은 것이다. 지금은 현재 충격의 시대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분명코 지금 이 순간의 충격이지 우리가 생각하듯 현재 내의 충격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현재주의가 투자와 금융, 더 나아가 기술과 미디어에까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본 사람이 많았던 반면 지금을 산다는 것이 결국 우리네 일반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험스러울 정도로 강요됐던 20세기의 이념적 서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 것은 현재에 더 집중한 덕일 수 있다. 오늘날 가혹한 수단이 신화적 목적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충성하면 미래 보상을 해준다는 고용주와 회사의 거짓 약속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깊은 자각에 이르게 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주변과 하나가 되어 일체가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각한다는
무한의 현재인 선적 상태를 지향하고 있진 않다. 그보다 우리는 산만한 현재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산만한 현재 속에서 주변부를 향한 신경은 예민한데 직접적으로 자신을 향한 신경엔 무디다. 언제든 우리를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많은 외적 압박에 그때그때 대응하려다 보니 계획을 세우는 인간의 능력은 퇴화하고 있으며 계획을 지키는 능력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굳건히 발 디딜 곳을 찾기보다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자극과 지시에 끊임없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신세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개발한 사람들의 목표였다. 20세기 중반 컴퓨터의 미래를 내다봤던 베너바 부시와 JCR 릭 라이더와 같은 이들은 인간을 위해 기억 행위를 수행해 줄 수 있는 기계를 만들 구상을 했다. 컴퓨터가 모든 것을 잊고 현재의 문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의 포갑과 제2차 세계대전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기억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 몸이 아닌 기계에. 기억의 멍해로부터 현재를 해방시킬 방법을 마침내 찾아냈다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기도 한데 바로 미래에 대한 구상과 과거에 대한 헌신이다. 그동안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인지적 능력의 아주 많은 부분을 되뇌 하드 드라이브 저장 장치의 유지보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 활성화에 쏟아부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빠질 위험도 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혁신의 연속성보다 별 의미도 없는 일시성에 우리의 인지적 능력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동 경제학자들은 현재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이해 사이의 점점 벌어지는 불균형을 이용해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부채를 현재의 비용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하며 금융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도록 만든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나 유럽중앙은행이 이런 식으로 부채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저당권자나 신용카드 사용자가 빠진 것과 똑같은 함정에 그보다 큰 규모의 경제도 빠지고 말았다. 주로 기업의 요청에 의해 더 고분고분한 피고용인과 소비자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신경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선택을 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피실험자를 자기 공명 단층 촬영 잔치에 집어넣은들 이런 연구의 주 관심사는 바로 그 순간의 의사결정이다. 다시 말해 합리적 사고와 숙고를 담당하는 되뇌피질에 의해 내려지는 결정이 아니라 눈 깜빡할 사이에 내려지는 순간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오로지 즉흥적인 것에 쏟아붓는 반면 신중한 것에는 관심을 줄이거나 아예 무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본능적인 파충류처럼 여겨지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부추긴다. 그리고 이런 행동 양식이 정당화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유기적이고 감성적이며 또한 즉각적인 관련성을 띠는 순간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처럼 의식적 차원에서 짚어주면 광고업자들에게 뇌공학자들의 기술을 파는 데 도움이 될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뇌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매 순간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가를 보여주기엔 미흡하다.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얼마나 예리하든 간에 영업을 하는 사람과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 소비자나 유권자가 상품이나 후보자를 선택할 때 거치는 모든 과정을 염두에 두는 법은 없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막 구입한 물건이나 지금 막 드는 생각을 살펴보고 그와 같은 사후 자료를 바탕으로 머리를 굴린다.
그들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지금이란 것으로부터 욕망이니 이유니 맥락이니 하는 것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건 없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지금 막 행한 것들의 의미를 헤아리면 된다. 그들이 선전하는 것은 충동적 행위와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우리를 그들의 기술이 잘 먹혀 들어가는 대상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우리로 하여금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그런 지금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미세한 찰나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는 것이 인지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이다. 타임 표지에 실린 사진에 대한 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실현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수그러드는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 안면이 마비되는 보톡스 중독에 빠지는 것과 같다. 시간의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가 간직하고자 하는 바로 그 순간에서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문화는 손가락 사이로 새나가는 순간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엔트로피적이며 정태적인 아우성이 되어가고 있다. 서사와 목적은 트윗, 즉 새로 올린 소식이라는 왜곡된 현실과 지금이라는 것에 자리를 내주었다. 바로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한 것이 됐다는 사실은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앞날이 어두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처럼 시간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은 결함인 동시에 자아도취이기 때문이다. 어떤 지금이 중요한 것인가? 방금 내가 살아내었던 지금인가? 아니면 바로 지금이라는 지금인가? 앞으로 본문에서 나는 현재의 충격이라는 것을 그것이 표현되는 여러 층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리가 문화를 만들고 경험하는 방식, 사업을 꾸려나가는 방식, 투자를 하는 방식, 정치적 활동을 하는 방식, 과학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충격에 대한 당혹스러운 반응들을 살펴보고 또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과 개념의 시간 속에서 살기 위한 성공적인 시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 책은 5부분으로 나뉘고 이 부분들은 각각 현재의 충격이 우리에게 현시되는 5가지 방식을 다룰 것이다. 서사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한 줄로 꿰어지는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시간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며 중요한 의미를 담아낼 것인가? 전통적인 줄거리가 없다면 대중문화가 과연 제 기능을 지속할 수 있을까? 대서사가 없다면 정치적 논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다음 우리의 논의는 디지털 분열로 넘어갈 것이다. 디지털 분열이란 미디어와 기술이 우리가 동시에 한 곳 이상의 장소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우리와 시간의 관계는 그것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에 의해 규정되어 왔음을, 그리고 디지털 시간은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시련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과도한 태엽 감기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큰 단위의 시간 척도를 아주 작은 부분으로 쪼개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그것이 발생하기 위해 실제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일을 지나간 시간이 감당하게끔 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그런데 점점 파생적 형태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과 금융활동이 이런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다음으로 현재 시제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원인과 결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시간적 흐름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지 상태의 시간 속에서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을 잊고자 할 수밖에 없다. 비록 그런 잊기가 억지이거나 꾸며진 것일지라도 말이다. 그것은 실시간 형태의 인지활동에 집착하는 것으로 나는 이를 가리켜 프랙털 강박이라고 부른다. 끝으로 우리는 아포칼립토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것은 끝날 것 같지 않은 현재 때문에 우리가 무슨 수단을 강구하든 종말을 갈망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교회에 있는 집으로 저녁 먹으러 돌아가기 1시간 전에 원격 조종장치로 멀리 떨어진 전장에 폭탄을 투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갈등하는 무인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맨해튼의 실물 부동산의 현재 주식시장을 운용하는 초고속 트레이딩 알고리즘 기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수단이 사람이 하는 트레이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재앙이 닥칠 때를 대비해 은하와 비상식품을 쌓아놓고 있는 프레퍼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메일 스캔들이 터진 이후에 기후변화를 그저 엘고가 지어낸 음모론으로 치부한다. 우리는 특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현재의 충격에 대한 과학계의 반응도 살펴보는 한편 그것이 역사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는 종교적 극단주의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보폭과 전망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아갔는지 잴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이고 우리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서사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라는 것도 없고 무엇인가가 드러날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권하건대 우리 자신을 위해 나서기를,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나서기를. 세상이 미친 듯 나아가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때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잠시 멈춤 버튼 누르기.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